안녕하세요. 사연담화의 사연지기 소담입니다.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공감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요, 이선희님 사연입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오빠 그런데 저보고 내 딸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희, 올해 53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날,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일조차 너무 두려웠거든요. 제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1980년대 중반, 저희 집은 서울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았고, 정우 오빠는 저보다 5살 위였죠.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저는 늘 오빠의 그림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19,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정우 오빠 어디 갔어? 조용히 해. 내 오빠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집안에 퍼진 냉기와 아버지의 고함, 엄마의 울음, 그리고 제 방 문을 닫으며 들었던 오빠의 마지막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 정우 오빠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죠. 그렇게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말 못할 고비도 많았지만 남편과는 큰 갈등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고 지금은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 기다리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복집으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이가 5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약간 쑥스러운 듯 망설이다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이선희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선희야, 나야. 정우야.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의 남자. 이름조차 잊고 지냈던 친오빠, 정우 오빠였습니다. 오빠. 그래, 선희야. 많이 늦었지. 연락도 못하고 미안하다. 30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야?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선 어렵겠다. 우리 조용한 데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근처의 조용한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우 오빠는 그동안 해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 일용직, 통역, 공사장. 살아남으려다 보니 살아낸 거지. 가족한테 연락할 여유도 체면도 없었어. 근데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예요? 이야기를 하려고, 부탁하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부탁이요? 정우 오빠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된 종이, 여자아이의 주민등록 등본과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였습니다. 내 딸이야. 이름은 정윤지. 올해 고3이고 이제 대학 가야지. 네, 딸이요? 그러니까 오빠 딸이요? 그래, 내 조카지. 그 아이가 왜요? 왜 저한테? 내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윤지, 너한테 맡기고 싶다. 그 말에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오빠가 자기 딸을, 조카를 저한테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아이를 키워달라는 거예요? 선희야, 제발 딱 1년만. 대학에만 붙을 수 있게 도와줘. 넌 정갈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잖아. 윤지한테는 그런 삶이 필요해. 그 순간 제 마음에 수많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정우 오빠는 지금 무슨 처지일까?
왜 그 아이의 엄마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나는 지금 조카라는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던져진 조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아이를 책임져 달라는 오빠의 부탁은 제 삶에 돌덩이 하나가 퉁하고 던져진 것 같았거든요. 정우 오빠는 단 한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윤지라는 아이가 정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인의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어. 곧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선이야, 널 믿어. 너밖에 없더라. 그 목소리, 간신히 매달리는 듯 했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해. 하지만 당신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억지로 책임질 필요는 없어. 남편의 그 말에 오히려 저는 결심이 섰는지도 몰라요. 그래, 1년만. 내 딸처럼은 아니더라도 사람답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줄 수 있잖아. 윤지가 우리 집에 온 날, 전 초면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주방에서 어색하게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약간 큰 체크무늬 셔츠에 얼굴 반쯤 가린 검정 모자였고요. 그 아래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 아이는 저보다 나이를 훨씬 먹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지예요. 아, 그래. 고모, 아니, 선이라고 불러도 좋아. 편한 대로 해. 그냥 고모라고 할게요. 그 짧은 대답이 어찌나 쓸쓸하던지요. 조심스럽게 방을 안내하고 식사를 차려주고 뭔가를 묻고 싶어도 윤지의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윤지 방문 쪽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이런 나이에 이토록 조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어떤 걸 안고 살아왔기에. 며칠 후 문득 세탁기 옆에 놓인 검정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지 말아야 했지만 저는 그 아이를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에게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였어요. 윤지의 일기 중 일부. 2022년 9월 17일.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다. 아빠가 뭐 하는지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처음엔 궁금했고, 그 다음엔 화났고, 지금은 그냥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구나 싶다. 고모라니, 내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불쌍해서 데려온 걸까? 그 일기를 읽고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지가 느꼈던 세상의 공기와 온도, 제가 겪은 것보다도 훨씬 차가웠으리라 싶었거든요. 다음 날 윤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조카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런 마음으로요. 윤지야. 네. 어려운 거 있으면 꼭 말해줘.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불쌍해서 데려온 게 아니야. 정말 내가 괜찮았으면 좋겠어서야. 그 말을 듣고 윤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 눈동자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는 걸요. 윤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웠던 아이가 요즘은 식사 중에 간단한 얘기를 건넬 만큼은 열리게 됐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그 애가 이토록 혼자였는지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지가 학교를 다녀온 뒤 잠긴 방문을 닫고
오랫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눈가가 붉어 보였고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야, 괜찮니? 고모, 오늘 엄마를 봤어요. 뭐라고? 우연히요. 정말 우연히 버스에서 딱 마주쳤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껏 그렇게 외로웠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조금 실감했거든요. 윤지는 제 눈을 피하며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은 날 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사진에서 봐왔던 그 얼굴. 내가 손을 흔들었는데 창밖으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에게 나는 없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 구멍이 얼마나 깊었는지 겨우겨우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윤지 엄마를 봤대. 뭐, 윤지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애가 지금껏 겪은 걸 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정우 오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윤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랑 도망쳤어.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지금은 윤지 엄마가 그 남자의 둘째 부인처럼 살고 있어. 윤지가 태어나자마자 내게 맡기고 떠났지. 나는 한 번도 윤지에게 그 이야기를 못했어.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버린 사람의 얼굴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의 상처를 아무도 치유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며칠 뒤 윤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지야, 그 사람 말인데. 고모, 말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날 왜 떠났는지 대충은 알겠어요. 윤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참으며 얼마나 꾸역꾸역 마음을 눌러가며 살아왔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윤지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 오빠가 남긴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어요. 윤지의 어린 시절 사진, 낡은 털장갑 한 짝,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 윤지야, 아빠가 내게 다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언젠가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윤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다이어리를 안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운 건. 그 순간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윤지가 다이어리를 읽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우 오빠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통화라고 하기도 어렵겠네요. 대부분은 오빠의 기침으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병원에서는 폐암 말기래. 지금은 전이도 됐고 치료는 포기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거야?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알면 윤지까지 알게 되니까. 그건 싫었어. 걔가 이제 겨우 마음 열었는데. 오빠는 여전히 윤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람 입에서 죽음이 아니라 딸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오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윤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윤지는 말없이 제 뒤를 따랐어요. 병실 문을 열자 여윈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단 정우 오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윤지를 보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억지로 상체를 일으키더군요. 윤지야. 그 한마디에 윤지는 벌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왜
날 버린 사람 얘기도, 아빠 얘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빠는 잠시 눈을 감고 이윽고 천천히 손을 들어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윤지야. 그 말만 몇 번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오빠가 제게 눈빛을 보냈어요. 선이야,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말해. 윤지, 너한테 맡기고 싶어. 그 애 나 없이 혼자 되게 하고 싶지 않아.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윤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윤지가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순간 오빠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윤지는 마지막까지 굳은 표정으로 아빠 곁을 지켰고 관이 닫히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지와 함께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빠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의 음성. 선이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떠난 거겠지. 윤지, 그 애는 나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해. 너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윤지를 보살펴줬잖아. 부탁할게. 이기적인 오빠가 남기고 가는 마지막 짐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해줘. 그 음성을 듣고 윤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모. 이젠 정말 고모가 우리 엄마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많이 울었고 오빠가 남긴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도 감정을 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윤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고모, 혹시 제가 고모랑 계속 살아도 될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윤지는 이젠 어엿한 성인이지만 삶의 버팀목 하나가 사라졌다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겠죠. 저는 부드럽게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 집은 언제든 너의 집이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그날 이후 윤지와 저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어색함도 있었죠. 어른이 된 윤지를 대하는 것도, 윤지에게 엄마 같은 위치로 지내는 것도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식탁에 마주 앉고 TV를 보며 웃고 가끔 시장에 같이 다니고 그런 사소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서로의 마음이 단단히 묶여갔습니다. 어느 날 윤지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모, 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이야기했던 꿈이 있어요. 언젠가 꼭 아동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거 너무 좋은 꿈이네. 아빠도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요, 저 다시 공부하려고요. 이번엔 진짜로. 윤지의 눈빛에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슬픔을 끌어안고 그걸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 그게 윤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윤지를 마음껏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윤지는 지역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조금씩 다시 짜가고 있죠. 저는 그런 윤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가장 복잡한 감정을 주고받는 존재들이라고. 혈연도 시간도 과거도 서로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오빠가 떠난 빈자리를 윤지와 저는 서로의 온기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윤지가 햇살 드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고 아름답던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오빠, 걱정하지 마. 윤지는 잘 자라고 있어. 아니, 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저희의 사연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며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랑은 때로 그 형태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이더군요. 감사합니다.